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금요일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난 지 오늘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피해 주민들에 대한 법률 근거가 미약해서 피해 지역 현장 주민들의 근심은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고성 한전 발화 산불 피해 비대위 측의 입장 잠시 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정체성을 연구하는 강원학 연구센터 장정용 센터장도 만나보겠습니다. 또 매주 금요일엔 한 주간 화제의 스포츠 소식도 알아보고 있죠. 오늘도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 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CBS 노컷 뉴스가 소리를 담은 뉴스로 재도약합니다. 노컷 뉴스에는 뉴스메이커의 생생한 육성과 취재원들의 다양한 목소리, 뉴스 현장의 흥미로운 음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CBS 노컷 뉴스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난 지 오늘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제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전해진 소식으로는 긴급 주거 지원을 신청한 165세대 가운데 94%인 148세대가 최근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법률 근거가 없어서 지금 지자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조례만으로는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 한전 발화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엄기종 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우리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 곳곳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황인데요. 다행히 산불 피해 이재민들 대부분은 임시 주거시설에 입주를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 지역에 한정해서 본다면 네. 임시 컨테이너나 임대 아파트 쪽으로 대부분 이제 들어가셔서 항구적인 복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하루빨리 좀 이재민들의 삶이 안정이 돼야 할 텐데 정부의 지원은 현재까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제 크게 보면 주택 쪽은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현금 포함해서 한 70% 정도 지원이 되었고요. 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쪽에는 여전히 정부에서 이렇다 할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없다라는 말씀은 그러면은 주택 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현재 지금 전무하다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지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점점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그 강원도에서는요, 한전과 또 피해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이른 시일 안에 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좀 입장도 밝혔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전이 있나요? 네, 저희도 좀 듣기로는 도하고 그다음에 지역 산불 피해 자치단체하고 비대위하고 지금 협상 체를 지금 꾸리고 있는데요. 네. 그것도 지금 원만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 이제 각 지자체별로 피해 주민이나 이재민들의 처한 상황이 좀 다르고 예. 그리고 또 한전에 대한 불신 또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협상 체계가 아직은 원만하게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법적으로는 책임 소재가 좀 분명하게 좀 결론이 지어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이제 한전 사장이 형사적인 책임에 관계없이 민사적인 책임은 다 하겠다고 지역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서 밝힌 적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그거에 따라서 지금 손해사정사분들이 피해 네. 물건에 대해서 지금 손해사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물론 손해사정사분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객관적으로 전문적으로 피해를 산정할 수 있는 단체예요. 유일하게. 그분들이 이제 피해 주민 이재민들의 정확한 물건 피해에 대해서 산정을 하고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한전 그리고 정부 또 비대위가 이제 앉아서 어느 정도까지 보상 또는 배상을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과연 피해 주민, 이재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보상이나 또는 배상이 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손해사정사들에 의해서 정확한 물건 피해가 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지금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뭐 가게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이런 재산상 피해까지도 다 이렇게 그러면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손해사정사분들은 물건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체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지금 손해사정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그 손해사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은 이제 한전 그리고 또 정부에서 피해 물품의 성격에 상관없이 모든 피해에 대해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법적인 사각지대라고 한다면 좀 우려되는 상황들은 어떤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좀 본질적인 이야기인데, 처음에 이제 산불 피해가 났을 때, 법적으로는 이제 NDMS라고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피해 주민, 이재민들의 피해를 이제 1차적으로 아주 최초로 이제 보고하는 단계가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인데, 네. 그 시스템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회재난보다는 자연재난에 대해서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게끔 개발이 됐고, 네. 그리고 이게 주택 위주로 그리고 또 공공시설 위주로 이 시스템이 개발된 거예요. 예예. 이것이 현실에 맞게끔 뭐 사회재난이든 이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체 재난에 대해서 모든 피해를 이제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이게 개발되고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네. 이제 정부의 그 자치단체의 일부 공무원들이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이제 관리 시스템이라고밖에는 저희가 평가할 수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토대로 피해액이 산정이 되고 복구 규모가 산정이 돼야 되는데, 네. 그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한계에 있는 시스템을 여전히 운영하다 보니까 예. 그 이후에 뭐 복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지금 피해 이재민들 대부분이 뭐 신축 컨테이너나 임대 아파트 등의 이제 임시 주거 시설에 입주를 완료한 상태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임시 거주지일 뿐인데 그 주택 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좀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현실성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뭐 어떻게 좀 변화가 있나요? 예, 여전히 뭐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제 성금 포함해서 주택 기준으로만 70%를 정부에서 지금 피해 주민들한테 지원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것도 성금은 이제 생활비, 이 피해 주민들이 복구될 때까지 소요되는 대부분의 생활비로 소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성금 제외하고 7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나 경제 규모 수준에서는 맞다. 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 이재민들이 다시 한번 좀 재활 또는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러한 피해 주민들이 좀 항구적으로 다시 자활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없어요. 네. 주택만 지금 뭐 이미 다 알고 있지만 1,300만 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얼토당토하는 비현실적인 지원액이 산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나 경제 규모에 맞게 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제는 이 재난이라는 게 어디에 어떻게 닥칠지가 모른단 말이에요. 주택뿐만 아니라 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사업장에도 주택에 준하는 정도의 정부 지원
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법에 그걸 좀 네. 담아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좀 근본적으로 재난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엄기종 부위원장님께서도 좀 피해를 입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주택도 완파되었지만 제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사업장도 피해를 입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집에 또 노모도 계시기 때문에 주택 복구를 빨리 좀 하고 나서 장기적으로 사업장 복구도 네.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폭염과 장마가 많이 걱정인데요. 혹시 끝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네. 우리 뭐 피해 주민들께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건강 관리 좀 유념하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임시 컨테이너 하우스나 아파트에 들어가서 좀 항구적인 지금 복구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관에 다양한 이제 건축물 인허가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폭주하다 보니까 지금 관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15일 안에 건축물 인허가를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한 달, 3개월, 심지어 올해까지도 인허가가 어렵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또 일부 지역은 또 이제 국방부의 또 인허가가 또 필요한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네. 것들을 이게 특별 재난 지역의 문제라고 좀 판단하셔서 네. 하루빨리 지역 피해 주민들이 속히 자신의 일상 예전의 그 주택 사업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인허가 문제도 빨리 좀 고민하셔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성 한전 발화 산불 피해 비상대책위원회 엄기종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1월 개소한 강원학 연구센터. 강원도의 고대 역사와 유래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지난 학술대회에서는 강원도의 지명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간 이야기 전해 듣겠습니다. 강원학 연구센터 장정용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강원학이 어떤 건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우선 강원도의 지역학이죠. 명칭 그대로 하면 어떤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난 학술대회에서는 강원도의 지명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하셨었는데 이렇게 강원도의 지명 연구를 좀 주제로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연구를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우선 이제 강원도가 이제 뭐 도로명 지명이 바뀌고 여러 가지 이제 혼란들이 있고 또 이 지명 연구를 통해서 이제 강원도의 역사나 문화 또 정체성 등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세미나를 한 거죠. 네. 지명 연구를 통해서 역사나 어떤 문화나 정체성을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그러면은 학술대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지명의 유래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께 좀 소개하시고 싶은 좀 흥미로운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상당히 많죠. 현재 네. 그 우리나라의 여러 지명 가운데 강원 지역의 지명이 한 13,300개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도로 지명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행정명이나 뭐 자연명, 마을, 하천, 해양, 교통 등등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지명에서 보면 그 대단히 이제 좀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예컨대 이제 춘천 같은 경우에 뭐 태계동이라고 있죠. 예. 태계동은 이제 태계 이황 선생님의 조선시대 유학자죠. 예. 외가가 있어서 태계동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됐나요? 네네. 태계동은 여기 보면 이제 무릉계라고 해서 무릉이라는 것은 물러난다. 물러날 퇴자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태계동이라고 했는데 태계 이황 선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가 되겠죠. 아. 뭐 예컨대 공지천 같은 경우에도 뭐 공지어가 많다고 했는데 예. 사실은 그 옛날
그 역사 기록을 보면 곰실내거든요. 곰실내. 네. 원주 같은 경우도 이제 무실동하면 뭐 과일이 많이 달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무실이 물실이거든요. 예. 실은 고. 그래서 이제 물골이라는 뜻이죠. 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노루가 많아서 노루목이다, 뭐 독수리가 많아서 수리목이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네. 제가 어디서 보니까 뭐 주문진이 뭐 주문을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뭐 춘천이 봄내라고 했는데 춘주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예. 우리나라 지명 가운데 가장 긴 지명이 우리 강원도에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열세자인데요. 예. 안도리, 지도리, 다래미, 한순바위라고 돼 있습니다. 정선 수감에 있거든요. 예예. 네, 안도리, 지도리, 다래미, 한순바위라는 말은 이제 이 워낙 험해서 안고 돌고 뭐 지고 돌고 달려서 돌고 한숨이 나오는 바위다 이런 의미죠. 예. 네네. 아, 그래서 안도리. 이런 지명들이 잘못된 것들이 이제 고쳐져야 되고 또 이런 종합적인 또 체계적인 이제 연구를 해서 강원도 지명 사전도 이제 출간을 할 생각입니다. 네. 강원학 연구센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해 1월에 강원학 연구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센터장님께서도 센터와 함께 2년 차이신데 그동안 좀 어떤 연구들을 진행해 오셨나요? 네, 저희가 이제 2002년에 강원연구원에서 이제 발족을 했다가요. 네. 한 8년 운영을 하다가 2010년에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 2017년에 강원도에서 이제 그 설치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재발족을 한 것이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 그 강원학연구센터가 이제 강원도민들의 정체성이라든지 뭐 강원도의 미래 가치 이런 것들 찾아내고 또 그러한 연구를 하고 또 그러한 정신들을 이제 널리 알리고 이런 그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어떻든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 활동도 할 수 있고 센터의 역할이 이제 강화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가을에는 학술 총서도 발간하실 계획이신 것 같던데요. 네, 앞으로 좀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그동안 이제 지난해 강원의 자연이라고 해서요, 지식 총서를 발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 대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두루 알 수 있는 강원도의 산은 어떻고, 네. 또 자연에서 하천이라든지 또 지역의 어떤 강이라든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식 총서를 발행하고 있고요. 네. 올해는 이제 강원인의 삶에 대해서 역시 그 쉽게 읽을 수 있고, 네. 또 도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 지식총서를 발행할 예정이고요. 네. 또 저희가 이제 강원학 연구총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활발한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학 연구센터의 장정용 센터장이었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 화제의 스포츠 소식을 전하는 시간이 마련되고 있죠. 오늘도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일하랴 또 이 경기 내용 살피랴 정신 없었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류현진 선수가 드디어 시즌 10승과 개인 통산 50승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요즘 그 류현진 선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분 좋다고 그래요. 예. 류현진 선수 이래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 오늘 그 안방에서 굉장히 강해. 안방에서는 지진 않습니다. 예. 역시 그 류현진 선수 오늘 샌드고 파드레스와의 경기 6이닝 동안 네. 그 삼진 스트라우스를 5개를 잡아내고 안타는 3개 뺏기지 않았어요. 본래 3개 무실점. 5대 0으로 앞설 때 이제 6회 내려왔는데 팀이 5대 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17번 등판해서 5수 만에 10승이 됐고 예. 통산 50승을 거뒀습니다. 와. 그러니까 17번 나와서 10승 2패, 네. 1.73의 자책 방어율. 야, 이건 대단한. 1.73이라는 것은 예. 한 경기에 2점을 안 주는 거였거든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거는
지금 30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투수 가운데 최고입니다. 예. 오늘 기분 좋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네. 그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원정 경기니까 9회 초 마지막 공격이잖아요. 네. 다저 스타디움에 관중들이 다 일어났어. 아이고. 그냥 응원.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스포츠가 얼마나 사회 통합에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기분 볼 좋다. 때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데 이것도 그렇죠. 대단한 영광이에요. 그 10일에 그럼요. 열리는 올스타전에도 류현진 선수가 선발 등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11일입니다. 11일은 다음 주 수요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8시 반에 그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 32명, 64명만 뽑혔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야구계나 한다는 선수들이 모인 데서 또 와, 올스타전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예.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류현진 선수가 선발 등판이에요. 와, 이거 뭐 이런 점에서 네. 뭐 금년 말에 싸이 영상 후보에 올라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그렇죠. 가면은 가능성이 많죠. 네. 그런데 다음 주 수요일 아침 8시 반에 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에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옛날에 박찬하고 김병현 선수, 작년에는 추인 선수가 올스타전에 출전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선발로 나온다는 건 이건 처음입니다. 그렇죠. 대단합니다. 요즘 류현진 선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를 하고요. 자, 최근 2게임 연속 역전승을 거두면서 돌풍을 일으켰던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FA컵 8강전에서 대전 코레일에 지면서 아쉽게 FA컵 4강 진출에는 실패했어요. 근데 강원 FC가 지금 12개 팀 가운데 5위죠. 네. 지난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에 0대4로 다 졌어요. 네. 뭐 후반 30분까지 0대4로 지는 팀이 어떻게 5대4로 이깁니까? 이건 그러니까요. 이건 또 보기 좀 난 그런 건 보지도 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놀라셨어요. 예, 놀랬죠. 5대4로 이제 꺾고 이거 봐라 라고 했는데 또 인천 유나이티드를 갖다가 또 인천에 가서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또 역전승을 거뒀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강원 FC도 명문팀 만들자 해가지고 뭐 도우에 춘천시하고 좀 강원 FC하고는 계약이 맺어 있단 말이죠. 네. 춘천에서 이제 홈구장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좀 야단 났는데 네. 이럴 때 이거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FA컵이라는 게 뭐냐? 예. 이것은 어느 나라든지 있습니다. 네. 그 나라 축구팀, 아마추어 팀, 프로 축구팀 모두 출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축구의 왕을 가리는 것이 FA컵인데 예. 이 8강전에서 대전 코레일 이거 아마추어 팀이에요. 예. 여기서 0대1로 졌어요. 아이고. 에이, 예. 하기는 오는 토요일에 FC 서울과 이제 원정 경기에 있어서 감독이 아마 조재환이라든가 정조국, 김호규, 김호준 선수를 뺐어요. 네. 출전을 뺐고 1.5군으로 경기를 하긴 했지만 이럴 때 치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 강원 FC만 진 게 아니라 경남 FC도 3부 리그 화성 FC한테 거기도 1대2로 깨졌어요. 그랬군요. 손삼성이 경주 한국 수리부 원자력을 2대1로 잡았고 예. 2대 이겼고 비겨서 이제 승부차기로서 준결승전에 진출했고 상주 상무가 또 창원시청을 2대1로 잡아서 올라오긴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강원 FC 이럴 때 계속 이겨줘야 관중에 네. 올라가는 축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프로축구 12개 팀 가운데 제일 관중이 적은 게 우리 강원 FC예요. 네. 2,500명밖에 안 들어와요. 다른 데는 8,500명씩 들어옵니다. 예. 이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음 주에 홈구장에서 상주 상무와의 경기가 있는데 그때는 좀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시리라 기대를 해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줘야죠. 네. 자, 이제 3분 정도. 화요일에 다음 주 화요일. 맞습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은 서울 FC와 경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네. 호날두 선수가 있는 유벤투스 팀이 오는 26일에 서울에서 K리그 올스타와 친선 경기를 벌이는데요. 경기 티켓이 발매 2시간 만에 매진이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축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축구가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아주 맹활약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이
축구 대표팀이 작년 아시안 게임에서 또 금메달 따냈고 또 20세기 월드컵 우리 청소년 팀이 준우승 차지하고 그래 축구가 부임이 올랐어요. 그래서 예. 오는 26일 저녁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나라 프로축구 올스타전과 호날두 선수가 있는 포르투갈 출신 유벤투스의 친선 경기가 있는데 예. 야 6만 5천 명 수용할 수 있는 표가 와. 예매 2시간 30분 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대단한 인기입니다. 예. 입장권이 13등급으로 돼 있어요. 40만 원에서 3만 원인데 예. 야 그만큼 축구가 인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그러나 호날두 선수는 무조건 45분은 뛰어야 됩니다. 네.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여쭤볼게요. 최강희 전 전북 현대 축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다렘 부임 5개월 만에 사퇴하고 이 상하이 선화로 합류한다고요. 예, 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뭐 최강희 감독은 전북 현대에서 13년 동안 있으면서 정규리그 6번 우승, FA컵 아, 1번, 아시아 축구연맹 2번 우승, 뭐 아주 최고의 감독이죠. 예. 그래서 중국의 텐진 치안젠에 연봉 80억 원으로 245억 원을 계약을 했다가 그 텐진 치안젠이 범죄 사실에 드러나면서 도산했어요. 예. 그래서 다른 이팡과 지난 2월에 계약했는데 성적이 나빠요. 네. 16개 팀 가운데 10이다 보니까 그냥 바꿔버렸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샹하이 선화라고 여기에도 감독이 스페인 출신의 프로레스인데 성적이 나쁘니까 잘라버렸어요. 네. 여기에 저의 감독이 갈 가능성이 많은데 무슨 얘기냐. 프로의 세계라는 것에 굉장히 냉정하고 냉곡한 겁니다. 그렇죠. 성적 나쁘면요. 예. 스스로 그만둬야 돼요. 네. 그리고 선수들이요. 스스로 가까워야 돼요. 이 그럼요. 다른 이 판에는 그 크라스코라고 하는 벨기에 출신 이 선수가 최강희 감독을 계속 좋다는 걸 SNS에 올리는 거예요. 예, 마찰이 있었더라고요. 아가 안 되죠. 예. 네. 그럴 자, 때는 네. 감독은 선수를 잘 챙겨야 돼. 네. 자, 끝으로 다음 주 개막하는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짧게 좀 전해 주실까요? 네, 7월 12일부터 그 193개국의 세계 수영 선수들이 참가하는데 오늘 독일 팀이 먼저 입촌했고요. 네. 6개 종목이 열립니다. 28일까지. 네. 그 금메달이 76개인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박태원 선수가 사실은 마린보이 아니에요. 네. 박태원 선수는 뭐 거의 은퇴고요. 예. 아, 세계적인 선수들이 왔다는 거. 우리나라가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자동차 경주 네. 이렇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까지 여는 건 우리나라가 4번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최동철 스포츠 대기자였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강원도 지역 상당수가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주말을 보내야겠네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